전두환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에서 83년까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980년 9월 1일에 이제 취임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이었어요. 11.6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 보안사령관이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당시엔 총리죠, 그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사령관이 겸직으로 합수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자면은 4월 14일인가 5.18 터지기 전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18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5월 27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실질적으로 국가통치기구인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또 이제 앉힙니다. 최규하 당시에 대통령이.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갑자기 돌연 8월 16일에 하야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8월 27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간접선거죠.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고 유신헌법 체제에서 만들어진 간접선거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좌파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두환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을 할 마음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말이죠, 9월 1일에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도 뒤에 서 있습니다. 직접 8월 5일에 대장으로 진급한 전두환 장군에게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하야하기 직전에 대장 계급을 달아주고 11일 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요. 전두환 대통령과 관계가 좋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83년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사이가 나빴고 강제로 하야당했으면은 이렇게 같이 합류해가지고 당시에 정치자문회의에 포함됐었던 의장인가 뭐 그런 거였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도 계속해서 뒤에서 자문을 했던 게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건 절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단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을 안 하고 서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는가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의 주장이 좀 맞다고 보는 게,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7월 31일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의 이 난군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전사령관뿐이다.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79년 11월부터 최규하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를 하는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본인의 역량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 역쿠데타,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이 정수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했으니까 정수화는 체포된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쿠데타 모의까지 일어나고 CIA 보고서 다 있죠, 그죠? 군이 막 동요를 하고 북한군이 막 쳐들어 내려온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미군과 교전을 하고 5.18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북 사태를 비롯한 전국적인 노조 폭동까지, 당시에는 한 노조위원장이 뭐 임금을 떼먹었다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의 아내를 나무에 묶어놓고 집단으로 성땡땡을 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질서가 안 잡히는 상황.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을 점거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밀고 넘어가자 완전히 그건 뭐 전체적으로 내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규하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전반적으로 유가 폭등과 미국의 금리 쇼크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와 국내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학생 노조의 전체적인 시위를 보면서 본인의 역량의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흐름을 봤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할 때에 본인도 수사를 받았는데 내가 자진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다라면 최규하도 책임 소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입을 꾹 다물었다고 최규하가. 비겁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는 아예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갔다. 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왜 그랬어요? 당시에는 군 내에서 역쿠데타 안에 북한의 도발이니 그런 거를 막아 세우려면 전두환 당시에 보안사령관급의 군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안정화되겠다 생각해서 최규하가 자진해서 후임으로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외교 전문가 아니에요, 최규하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외교부에 차관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외교부 장관인가 했었고 본인의 역량은 공무원이자 외교 능력에 있는 거지 군을 장악하고 북한군을 때려잡는 그런 강단인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넘기고 갔고 본인의 퇴임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83년에 웃고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죠, 최규하도. 전두환 대통령이 혼자 억울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회고를 읽어보면은 갑자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도 불안해하고 청와대로 첫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니까 거실로 불러 모아서 왜 이렇게 불안해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혹시 잘못될까봐 불안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면 아버지는 해야 되는 거라 이러면서 너무나 당황스럽지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두환 회고록 여러분들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게 절절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던 것은 내가 군 출신으로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지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은 복잡해질 거지만은 단순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써놓은 게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거 약속
지켰습니다. 개헌으로. 두 번째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세 번째는 사심 없는 인재 등용.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가를 살려야 된다라는. 네 번째 자율과 개방. 국가주의가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시장 경제, 민간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다 약속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안보. 김일성 집단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임으로써 더욱더 경제력의 격차를 벌려서 북한 공산 체제가 자기 모순 속에 붕괴되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국정 원칙을 딱 갖고 임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5번 특히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대세가 뭐였어요? 김대중이. 북한 돈 받고 내란 일으켰던 게 당시에 김대중인데 이만큼 달랐던 겁니다. 지도자의 결이.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화두는 경제입니다. 경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오일 쇼크와 미국의 금융 쇼크 때문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고 미국의 금리가 대폭주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품이 만들어질 때에 원자재를 들어올 때의 수입품이 너무 비싸져 버리기 때문에 수출 물가도 올라가게 돼 버려서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의 구매력 약화와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있었던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전후의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과도한 부채,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있었고 GDP가 하락하고 있었고 유가가 폭등해서 기름도 못 넣고 전기가 끊기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브리핑을 봤는데 전두환 대통령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었던 초창기를 보면은 경상수지가 다 마이너스죠.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와중에 김대중이 정권 잡았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실업률도 보시면은 80년대 초반에 난리야. 기업들이 다 줄도산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고 있고 노조가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러니까 기업이 또 수출을 못하니까 외환까지 감소해서 이때부터 IMF가 올 뻔한 거죠. 엄청난 위기였던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흉작까지 겹쳐가지고 쌀값 인플레까지 물가는 올라가 외환은 떨어져 쌀값은 올라가 노조들은 시위해 학생들도 시위해 국가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라. 근데 이때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게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수석인 김재익 경제수석. 제가 봤을 때 이분 안 했으면 대한민국 경제 요절 날 뻔했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이 묘안을 갖고 온 게 뭐냐면은 지금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나중에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기업의 만성 채무를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다.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가 두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두 번째 노조의 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분이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 자유시장 경제의 대가들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던 분이에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국산 상품과 경쟁하게 만들어서 가격 상품을 떨어뜨려야 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고도로 발전된 바깥에 있는 시장 경제와 내부의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문제를 꿰뚫고 있었던 김재익 경제수석이 이걸 딱 얘기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GDP 성장률도 회복이 되는 거고요. 3년 만에 물가를 다 때려잡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83년 4년경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폭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 같은 강성 보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전두환 만세를 하는 거냐? 아니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를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재명.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겼다가 좌빨들이 겁부 물고 뭐 하는 소리냐 이러면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재명아 지금이라도 빨리 고백해. 그 진실을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다음에 이낙연 과거 동아일보 기자였죠. 이낙연이가 과거 기사를 보니까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태도는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세계 여론을 향해서 내보인 적극적 자세를 해석된다. 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경제적 성장을 체감하던 사람들과 전두환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나쁘지 않네? 잘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널리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외교, 자원 외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일본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세안 진출을 보고 충격을 느낄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이 북괴 및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목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낙연 어쨌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쓰고 외국의 우수한 상품들과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3년 동안 그러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무원들 임금 동결시키고. 그래서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이랑 싸워야 되죠. 노조랑 싸워야 되죠. 그다음에 당시 대기업들이 꽉 쥐고 있었던 시장에 해외 상품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정경유착의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뜨린 거예요. 그 관행을. 이러한 개혁을 김재익 경제수석한테만 맡겨놓고 전두환 대통령 아무것도
몰랐냐. 김영삼, 김대중은 깡통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명령을 내린지 알고 있는 분이었고 김재익 수석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김재익 수석한테 경제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당시에 물가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메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이러하니까 김재익 수석이 개혁하는 거를 3년간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김재익 수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북한의 테러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4분인가 지각해서 안전하게 살았던 건데 그만큼 당시에 80년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회고록을 보면은 5공화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은 물가 안정이라는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면은 경제 성장 국민소득 증가도 무의미한 것이 될 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김대중이가 왜 IMF에 빨려 들어갔는지 아세요? 국민소득 1만 달러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득 1만 달러 소득 1만 달러 거기에 미쳐가지고 딴 걸 못 봤다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소득 증가도 무의미하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노동 집약적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적으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 생활을 위협했으며 가용한 자금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는 부동산 특위로 몰려들게 됐다. 야, 그러니까 보통 유동성이 풀어나고 인플레가 오면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확 돈을 몰거든요. 김대중은 돈을 풀고 김영삼도 돈 써라고 이재명도 쿠폰이죠, 그죠? 임기 초에 사실 돈을 푸는 정책에 다 욕에 빠져요, 보통 지도자는.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몇십 년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잘 견뎌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즉각 오르지만 봉급 연금은 즉시 인상되지 않고 시차를 둔다. 경기 체감상 국민들이 이거 죽어 나간다 이거 못 막으면은. 그래서 당시에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공무원들과 노조와 기업들과 싸워가면서까지 물가를 잡은 겁니다. 대단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물가는 때려잡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1인당 GDP 성장 보십시오. 뭐 말도 안 되게 그죠? 당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80년 초반에 있었던 긴축 제대로 된 경제 개혁을 통해서 멀리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0년 9월 1일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군합발로 사람들 짓밟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때 대통령의 간선제로 당선되긴 했지만은 개헌을 얘기하면서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 대통령의 권한 축소 같은 것들을 다 개헌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91% 찬성했고 1700만 명이 찬성을 해서 개헌안이 통과된 게 아닙니까? 국민투표. 내용을 보시면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영구집권 아니라고 이거. 본인의 임기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개헌안에. 차베스 마두로 하는 거 보세요. 영구집권하도록 개헌을 해버리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 바꾸는 개헌을 설령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조항을 넣음으로써 영구집권을 아예 배제하는 안을 넣었다고. 이게 어떻게 영구집권의 길입니까? 그 다음에 원래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삭제, 국회 해상권과 비상조치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을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대통령의 힘을 빼는 개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대로 약속 지켰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복수 후보가 간접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이런 노선입니다. 나는 영구 독재 안 할게. 선언을 한 거라고요. 동시에 국회의원의 국위 우선 의무와 청렴 의무 조항을 넣었다. 국회의원들 너희도 정신 차려. 김대중같이 북한 바라기는 가지 말고. 이것만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당시 시대 상황상.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보자. 왜 이때 당시에 국민들의 판단을 민주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선배 세대들이 판단했던 것도 민주적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왜 니들만 민주주의라고 하냐고 좌팔육들. 당시에 개헌 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 없이 전자개표기 없이 당일투표 종이투표 전부 다 수개표해가지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했다고. 나는 이게 지금 선거보다 더 투명해 보이는데 내 눈에는 다 손으로 쓰고 말이지. 다 카메라로 찍어놓고 엄청나게 투명하게 투표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의 88올림픽과 한강 개발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성과를 알아보기 전에 정말로 참된 민주화의 흐름 세계사 속에서 알아보는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보편적인 직접 투표의 권한이 너무 빨리 진행된 케이스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보세요. 미국은 남성 투표권이 1870년에 생겼어요. 여성 투표권은 1920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붙잡고 물어보세요. 시사상식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죠. 연방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선될 때 미국의 여성들 투표했게 안 했게요? 여성 투표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게다가 당시에는 재산과 여러 가지 공헌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줬다고. 그거 압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도 말이죠. 여성 투표권이 1920년에 생겼어요. 링컨을
이걸 여성들이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주에서 흑인들의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66년입니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포문을 연 대표적인 민주 국가죠. 국채는 왕정이지만은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남성 투표권 1918년, 여성 투표권 1928년, 프랑스의 남성 투표권 1848년, 여성 투표권 1944년, 100년의 갭이 있다고 프랑스는. 대한민국은 말이죠. 1948년에 보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한꺼번에 다 투표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빠른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보편적으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적 요구이고 그런 요구가 있을지라도 공공의 선과 당시의 공동체의 질서를 붕괴를 해가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하자라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구에서도. 왜 그래요,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는 왜 딜레이 됐습니까? 영국은 말이죠. 이민족이 많이 섞여 있어요, 원래. 프랑스 사람도 들어와 있고 독일 사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중반부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퍼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확대하다가 이거는 뭐 나라가 요절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문맹률도 높고 이러는데 성동당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난 프랑스가 좋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18세기 19세기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있어요. 남성은 경제활동과 군력을 쥐고 재산도 갖고 있고 문자도 많이 알지만은 당시에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민간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행정이 발달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당시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길러든 게 여성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한테 갑자기 투표권을 다 줘버리게 되면은 가정과 국가의 균형까지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을 차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공공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투표권의 확대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8년에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한꺼번에 줬고 이승만 대통령이 52년의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까지 줬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더니 선동꾼들이 나서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간첩들이 들어오고 월남과 이란처럼 무너질 것 같으니 그럴 바에는 지금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당시의 내후외환,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위협, 내부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의 위협, 미국발 금융쇼크, 이란처럼 친미 정권들이 다 붕괴했다라고 하는 월남처럼 될 것 같다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부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라는 걸 통해서 국가가 붕괴하는 것보다는 아테네도 직접민주주의 때문에 붕괴했고 로마도 그것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붕괴하기보다는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고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민주화를 더욱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국민들이 동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당대를 살았던 국민들이 체감했던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냥. 당시 기독교 진영도 전두환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기독교회사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좌파들은 비아냥거리거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어서 이승만도 지지했고 박정희도 지지했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지지했다라는 게 좌파 교회사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럼 당시에 대다수의 교계 지도자들은 왜 전두환 대통령 지지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동의하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지금 좌팔육 선동하는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공산주의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목사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당시 기도했던 거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답례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 연설을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시대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나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었던 일부 정치인들의 과열된 정치 활동, 김영삼, 김대중이 사회 기강의 해이를 틈탄 갖가지의 비리,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몰직각한 행동, 유시민, 이해찬, 설훈 이런 애들,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기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여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때 훨씬 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신상태, 민도, 시민의식 저는 훨씬 더 높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똘똘 뭉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국가 지도자를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 이게 저는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의 비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총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좌파들은 없었다고 할 겁니다. 있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바로 총선 열립니다. 이때 보시면은 의석수 보면 나눠갔죠, 그죠? 투표율도 보면은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좋아요, 이 정도면. 당시에 자유롭게 국회의원들 연설도 허락됐거든요. 물론 김영삼, 김대중
중에는 정치활동 금지됐습니다. 워낙 심각한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정치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벽보 다 붙이고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 있었다고. 금융실명제가 왜 좌절됐게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거 아니죠? 금융실명제 전두환 대통령이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의 먼 친척의 비리가 밝혀졌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금융실명제 하자했어요. 이런 비리 없어지게 하려면. 근데 금융실명제가 왜 반대가 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런 겁니다. 의정 활동이 있었다고 당시에 국회 활동이. 85년 총선 2차 총선 열리죠. 이때 보면은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김영삼이 총재로 있었던 신민당의 의석수가 51석이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난립했었던 정당들 보면 오히려 너무 과잉이에요. 너무 많아. 정당 몇 개입니까 이거 도대체? 투표율은 85%에 육박합니다. 자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빼고 국회가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문을 열어주고 정당 활동하게 만들고 입법 활동하게 만들고 다만 국방 쪽으로는 확실하게 북한을 제압하고 친미하고 주한미군 들어오고 다만 라인을 넘어 김영삼 김대중은 안 된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종북단체 민청년마저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전두환 대통령 체제를 비판할 정도로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히틀러식으로 했으면 이거 다 때려잡았죠 이거. 민청년이 당시 85년 총선에 어떻게 이렇게 활동했는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열자라는 거에 결과로 나온 겁니다. 민청년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민통년이 되고 전민련이 되고 전국연합이 되고 한국진보연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종북단체의 기원이 되는 게 민청년인데 민청년 의장 출신이 이해찬이고 문재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 했었던 김현미고 김정숙 옷값에 연루돼 있는 유송화가 다 민청년 출신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다 과거에도 활동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당선된 지 일주일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신임 대통령인 입장에서 서로 만났는데 그림이 좋죠, 그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81년 2월에. 근데 이때 과제가 뭐였냐면은 급했어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고생을 하신 게 뭐냐면은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빼겠다. 그 다음에 그럼 난 불안하니까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하겠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핵 개발하겠다. 지미 카터가 미친 듯이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혔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못 봤냐? 너네들 장난질하다가 베트남 패망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망하라고? 근데 지미 카터는 웃긴 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 하는데 김일성 편을 또 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라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나 핵 개발할게 가.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은 미쳐가지고 저자가 입을 닥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방에서 나가겠다. 뭐 서로 살벌하게 싸웠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근데 이 지미 카터 이 인간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 방문하고 이랬거든요. 이 인간 이거 이상한 인간이야 이거 지미 카터 이거. 어디서 돈 받았는지 저거. 어쨌든 이 인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고생했다고. 근데 다행히 80년 말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전두환 대통령도 당선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거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레이건 대통령이 또 당시에는 뭐 반공이긴 하지만은 예측이 안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그래서 지미 카터 임마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끔 설득을 해보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떠나서 만났는데 여기서 설득한 게 뭐냐면은 주한미군 확실하게 붙들어놔야 된다. 월남처럼 패망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미국의 안보적 부담이 더욱더 커지니까 주한미군을 갖고 흔드는 거 하지 마라. 레이건 대통령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때는 주한미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철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다고. 두 번째로는 야 전두환 대통령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약간 트럼프 스타일인 게 갑자기 일본 얘기를 꺼냅니다. 일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일본이 이때까지 6.25 전쟁부터 무임승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25 전쟁 때 한국군 싸웠지 용맹하게. 미군 싸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몇 개 사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만 지킨 게 아니고 일본 지켰지.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근데 일본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안보 무임승차 이러는 거야.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라. 야 이게 어마무시한 딜입니다. 그래서 미군 한 개 사단 1년 유지 비용이 10억 달러니까 두 개 사단이 5년치 주둔한다고 생각했을 때 100억 달러니까 100억 달러의 안보 협력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해달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15년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제공한 차관이 13억 달러인데 그거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게? 한 6배가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한테 아까 고자질 같은 거 하는 거죠. 지금 지미 카터는 한국을 주적으로 두고 막 흔드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도 살려면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당시에 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 미국한테 돈 달라고 안 했게. 대신에 일본이 지금 꿀 빨고 있으니까 일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라.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No disagreement 이견이 없다면서 큰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허락을 했고 2년 뒤에 협상 끝에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 안보 차관을 받아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오히려 전문 외교관이 아니니까 대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역제안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좌파들은 물어보겠죠. 증거 어디 있냐고요? 증거 다 있네. 2012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공개한 국가안보기록연구소의 비밀문서를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역제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미국도 당시에 안보와 경제 부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빼자 이러다가 사고 나서 월남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무작정 도와달라 이러면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일본을 우회해서 돈 내놔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도 들어보니까 당시에 일본이 미국한테 상품 덤핑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었거든. 미국에 땅 사오니까 레이건도 듣다 보니까 일본이 그 얄밉네? 전두환 대통령 말 맞네? 이러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의 성과를 안고 주한미군 주둔 약속과 그 다음에 안보차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한국에 귀국을 한 거죠. 어마무시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 서울 풍경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잘했다고 국민들이 당시 환영을 했거든.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죠. 그죠? 광화문 앞에 여기 대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나카소네 총리가 새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말을 듣고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돈만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당시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외화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 방어에도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때 돈만 준 게 아니고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3년부터 삼성이 64K D램 개발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 모습이고요. 당시에 삼성이 겪고 있었던 애로사항이 일본의 반도체 생산 설비 승인을 통해서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한 대통령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삼성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레이건이 일본을 눌러주고 경제적으로 플라자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삼성이 체력을 키워가지고 IMF 때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 망하는데 삼성이 그때부터 4등인가 5등에서 IMF 때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1등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당시에 리차드 워커 주한미 대사도 공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분이 한국의 상황을 레이건 정부한테 정확하게 알려준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리차드 워커 주한미 대사.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있고 또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있는데 이분이 또 역사학자 출신이니까 정치를 읽는 눈이 또 달라요. 당시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은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을 보면서 형편없는 녀석들이라고 발언했다. 야,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인사이트가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니까 야, 한국 너희들 지금 애들 뭐 운동권 애들 지금 막 죽창 들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좌파들은 들으면 이제 개거폭 물겠지만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러한 노선이 미국의 국익 차원에도 맞고 한국 차원에서도 맞다라는 판단을 당시 했고 레이건 행정부에 그 상황을 잘 알려준 거예요. 한국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분이 5군데 대사직 가운데 한 군데를 고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을 했다. 한국을 애정했던 분이고 한국에 대해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 출신인 이분은 중국의 대숙청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에 진보적 풍토의 예일대를 떠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로 잘 옮겼다. 야,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당시에는 뭐 아무리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매도하고 매몰시키려 해도 당시에 선각자들은 다 눈이 있었어요. 국민들도 기독교 지도자들도 대사도 레이건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일부 좌파 떨거지들이 이 역사를 조락해놔서 그렇지 우리가 그거 깨야 되는 거예요. 재규화 대통령 보세요. 자꾸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있네. 근데 뭘 어거지로 뭐 해야당했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도 전두환 대통령 보려고 많이 나와 있었고 이만큼 이제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 제가 장면을 보여드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쭉 이어서 발전돼 온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문재인 같았으면 이거를 주장했겠죠. 81년 11월 달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또 이제 축포를 터뜨리고요. 82년으로 넘어가고 한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말이죠. 67년의 한강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나룻배가 있고요. 사람들이 좀 더럽지만 여기서 배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더러운 물에서 수영도 하고요. 뭐 약간 뭐 겐지스강 그런 느낌. 67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수영도 하지만은 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탕류에다가 물살 같은 것들이 불규칙하고 또 어떨 땐 너무 빠르고 어떨 땐 느리고 막 더럽고 막 그런 게 한강이었다는 게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을 개발해가지고 잠수교도 생기고 지금의 어떤 그 기반이 닦이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다 했다 그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임기 말 때 보면은 한강대교를 보면은 또 갈수기가 되면 또 물이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봅시다. 그러니까 저수로가 이 밑에 보면은 밑에 여기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를 평탄하게 해야 강물이 고르게 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여기 강물 바닥이 평탄하지 않으면은 물살이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더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수로를 개발을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체육공원을 만들고 잔디밭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또 이제 넓혀가지고 이 8차선 간병북로가 원래 이제 2차선이었다가 4차선이었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안 된다 이제 교통체증 생긴다 해가지고 마이카 시대 오니까 그래서 올림픽대로 8차선으로 늘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물도 안전하게 일정량이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려면 하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때인 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인데 이 보시면은 개발을 하죠. 그래서 고르지 못했던 땅이 평탄해지고 나무가 심기고 저수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수중보도 만들고 유속을 또 조절하고, 수중보가 없으면은 유속이 조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강물 바닥을 고르게 하지 않으면은 또한 강물이 변칙이 너무 심해. 그래서 위에 보면은 해상 택시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게 못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특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저수로 정비로 강변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고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설 잔디밭과 체육공원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이 공사로 인해서 김포에서 팔당까지 52km의 뱃길이 또 만들어져서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83년에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풍경이 다르지만은 과정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 같아요. 85년에 여의도 한강공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조성이 되어서 86년에 또 여의도 한강공원 이렇게 예쁘게 되고, 86년에 여의도 항공공원이 완성돼서 이렇게 되고, 개발 잘해서 여의도 이렇게 됐죠. 지금 잠실 같은 게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게 지금 잠실이에요. 이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함으로써 한국의 서울 시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부동산 시장이 조성이 되고 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전두환 대통령 때에 개발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수상 택시도 다니고 유람선도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미 86년에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는 막 뭐 독재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독재 풍경 같습니까? 컬러풀한 TV에 컬러풀한 복장에 아디다스에 나이키에 퓨마에 각자 자기 돈 주고 자른 것 하고, 이때부터 이런 생활이 이제 생겨나게 됐던 거죠. 강변북로도 넓히고, 원래는 4차선이었어요 70년대. 근데 이제 넓혀져 가지고 8차선으로 되고, 올림픽대로도 과거에는 2차선 4차선이었는데 넓혀져 가지고 이렇게 공사해 가지고 지금 이제 8차선이 된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80년대 공사해서 이게 86년에 이렇게 또 8차선으로 넓혀지는 거죠. 물이 또 깨끗해야 되니까 하수 처리 능력을 가진 하수 시설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혜택 같은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런 프로젝트들과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우리나라 건설 기술, 우리나라의 인력, 우리나라의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감 있게 한강을 당시에 왜 개발했는가? 그건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데, 올림픽 때 사람들이 쫙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강물이 더러우면 되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81년 9월에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88 올림픽은 서울에서 유치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당시에 이제 환호를 지르는 장면인데,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보면은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민 총소득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때문만은 아니죠. 전두환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산업을 잘 키워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자리가 33만 개가 생기고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올림픽을 치른다는 건 뭡니까? 전반적으로 스타디움이 있으려면 건설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호텔, 인프라, 교통, 다리, 택시, 비행기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참 슬픈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엄청나게 더 할 것 같아서 일단 질러놔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올림픽을 하려고 했는데 좌절된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도 80년에 올림픽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냥 지른 거예요. 무조건 경제 성장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고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해외 여행객이 들어오고 외화가 돌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80년대에. 자, 그러면은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엉망이면 됩니까? 올림픽에 맞춰 또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건데, 제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폄하할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3S 산업을 키워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와 스크린은요, 국가가 선진화될 때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산업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영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했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발전하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스포츠 강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슨 뭐 독재국가 빅브라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걸로 까고 자빠졌는데 오히려 스포츠가 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봐야 되는 게 올림픽이 주체가 된다라는 게 확정되고 엄청나게 각 산업이 발달합니다. 뭐 태권도도 발전하게 되고 수영도 발전하게 되고 최초의 프로야구 이 개막식도 82년에 있었고요. 프로야구 개막식 때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이제 참석을 했고 83년에는 우리나라 K리그의 전신인 슈퍼리그가 개막전을 하면서 스포츠 강국이 될 그런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의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 스포츠가 한 사회에 미치는 것은 우매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과열되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막 미쳐버리고 다른 걸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스포츠가 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까지 프리미어 리그를 완전히 그냥 제패한 그런 이제 곳이고 챔피언스 리그도 몇 년 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명실상부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맨시티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영국의 축구 구단들은 19세기에 출발했는데 대부분의 구단들이 죄수와 폭력배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교화하는 프로젝트로 축구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시티예요. 맨체스터 시티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구단입니다. 맨시티의 과거거든요. 그럼 영국에서는 당시에 스포츠가 왜 중요했냐면은 계급 타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 귀족 출신, 그 다음에 상놈 출신 상관없이 한 팀으로 모여서 페어플레이야. 룰은 단 하나다. 골 넣고 골 막는 거.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스포츠 발전이 산업화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없기도 하고 실직자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복지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불황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급 차이에 노출된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스포츠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기르게 만들고 무엇보다 협동심을 기르고 규율을 또 기르게 만들고. 규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스포츠 하려면은 평소에 잘 먹어야 되죠. 먹는 거 절제해야 되죠. 열심히 스태미나 훈련해야 되죠. 근력 운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 배우면은 그런 게 발전합니다. 복종하는 거, 규율 지키는 거. 미국 보세요. 피터 헤그세스나 제이디 베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식축구하고. 그래서 3S라고 얘기하면서 우메어라고 연결하는 거는 진짜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스포츠 발전하면서 프로 선수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부에 또 들어가고 축구 따라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규율 같은 게 잡힌다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형성되죠. 맨체스터 시티, 뭐 첼시, 런던, 뭐 맨체스터, 그다음에 리버풀 이런 식으로 유럽이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도 생기고 지역 커뮤니티도 생기고 스포츠 산업도 발전하고 또 외화도 들어오고. 그래서 스포츠 산업이 절대로 우매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야구구단이 YMCA 야구단도 기독교 질레트 선교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한량처럼 담배 피우고 과식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누 뒷담화하고 까고 그렇게 한량처럼 시간 보내지 말고 시간 나면 땀 흘리고 협동심 기르고 체력 기르고 기사도를 배워라. 페어플레이 배우고. 그래서 이게 한 나라에서 스포츠 산업이 발전되는 거는 한 나라의 규율이 발전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82년의 중요한 성과가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죠. 기점이 뭐냐면은 김영삼이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김영삼은 그냥 경제에 대해서 무뇌아입니다. 무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IMF가 온 건데 이 사람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김영삼이가. 전두환 대통령 때 생긴 건데 전두환 대통령의 먼 친척이 비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보고 올라가니까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이 막으려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하라 했어요. 그냥 먼 친척 비리로 발생됐지만 그게 하라고. 근데 이게 왜 거절됐냐면은 실제로 지하경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명으로 거래 안 하니까 비자금 축적하고 가명으로 거래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세금 탈세하고 이러니까 요걸로는 안 돼.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금융실명제 해야 돼 했는데 당시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 거래전산화 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는데 이게 왜 결국에는 빠그러졌냐면은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자금을 갖고 상장해놓은 기업들도 많고 기업 굴리던 기업들이 많으니까 일거에 부정하게 돈 모은 사람들을 돈을 갖고 사채를 갖다가 기업 운영을 하던 기업들로부터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전부 다 반대하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국회에 기능이 있구나.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당 야당이 반대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정경유착이 심했기 때문에 이때 여당 야당이 기업들로부터 또는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이거 걸릴까봐 반대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빠져나갔겠지 이때. 다 빠져나가고 김영삼 때 통과가 됐을 때는 안 들켰겠지. 돈 세탁 다 했을 거 아니야 이때. 그래서 금융실명제도 김영삼 작품이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웅산 테러 사건 오늘 마지막으로 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당시에 보좌했었던 장관들과 많은 어떤 정부의 인사들이 이 미얀마 이제 행사죠, 그죠? 아웅산 국립묘소 여기 이제 참석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북한군이 설치한 폭탄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장관 차관들이 17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14명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죠. 68년입니다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려고 문세광이가 총 쐈는데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쓰러졌고 이 북한이 참 이놈들이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전복시키려고 김대중이 써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폭력선동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손잡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 같으니까 경제도 지들보다 더 잘 나는 것 같으니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렸는데 장차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때 4분인가 7분 늦어가지고 자리를 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당시에 놀래가지고 전투기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호위하고 그랬어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이때 참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때 당시에 사망했던 장관들 대사 그다음에 차관들 사진 찍히고 난 다음에 폭탄 터져가지고 이분들 다 죽었어요. 진짜 대한민국 초엘리트였거든 당시에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보가 전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애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망한 분들 너무나 참 국가의 안녕과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인데 안타깝게 다 이제 서걸하셨고 특히 중요한 분이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이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으로서 이끌다가 이때 안타깝게 참 사망을 하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애도에 국장이 열렸고요. 당시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비정상적이고 80년대가 정상의 기준이다. 국가의 위기를 선포한 지도자를 믿어주는 국민들이 있고 지금은 뭐 정부 책임져라 막 그러고 중국 애들이 기술 탈취했는데 엄한 기업들 때려잡고 뭐 누구 사망하면은 뭐 대통령 책임져라 그러고 천안함 터지면은 뭐 북한 탓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탓이라고. 근데 이때는 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안타깝게 순직한 국가의 영웅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애도의 대상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규탄의 대상도 보면은 공산주의 북계 국제 테러, 북계 만행을 온 인류가 규탄한다. 국민들이 북계를 지금 규탄하고 있다고. 국민들 숫자 보세요 이게. 북계 규탄, 살인 만행. 야, 북계 규탄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이걸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80년대 강의를 하는 거는 이재명 얘기를 계속하면 화만 나고 필요할 땐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정상이 뭔지 그거를 보고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 정상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구나.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이런 기강 잡기. 지금 군은 지금 긴장해야 된다. 지금 북계가 이런 어떤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에도 군 기강을 또 잡았고 레이건 대통령과 낙하소래와 손을 잡고 한미일 공조를 확대해서 북한의 붕괴를 지금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한 건데 이 와중에 김대중이는 뭘 했냐. 전두환 대통령의 존체가 안녕하시기를 앙축하나이다. 라고 편지 써놓고 미국으로 도망갔죠. 풀려나서. 근데 당시 레이건 정부에서는 너무 과하게 야당을 탄압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주기 싫었어 원래. 근데 김대중이가 미국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김일성이 좋아하는 지미 카터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사기친 거죠. 정치활동 안 한다며. 근데 미국 가가지고 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김일성 좋아하는 지미 카터 만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비방하고 다 또 선동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대한민국 상황은 소련이 대한항공의 칼기를 격추시키고 83년 9월에 10월에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또 국가의 영웅들이 사망하고 이런 아슬아슬한 구간 동안에 김대중은 김영삼에 또 국내외적으로 선동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를 끌고 나갔고 이러한 선동가들 김일성과 놀아나는 지미 카터한테 대한민국 상황을 호도하고 이런 인간들이 선동하고 말거나 전두환 대통령은 굳건하게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제 이끌고 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또 한국에 방문한 당시의 사진이고요. 정말 멋있죠, 그죠? 정말 멋있고 레이건 대통령도 칼기 폭파나 아웅산 테러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재명이랑 앉아 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혹시나 부정선거나 중국 이슈 나올까봐 하잇 이러면서 딱 이렇게 앉았었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딱 정중하게 앉아가지고 주권 국가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의 어떤 주권을 빼앗긴 상태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반세기 가까이 구축해놓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근본이다. 이 근본의 후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